예, 2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부에서는 당분간 주로 이 시사 현안을 다루고요. 2부에서는 강 의원님이 한국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이 학교에서 우리 뭐 국사라 하면 입시용으로만 가르쳤지. 예. 우리가 해방이 되고 또 그 이후에 한 40년대, 50년대, 60년대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알려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또 박정희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뿌리가 어딘가에 대해서 강 의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쭉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방과 건국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건국절 논란이 이전 건 들었으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좀.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내년을 건국 100년으로 한다. 뭐냐면 3.1 운동이 1919년이니까는 건국 100년으로 한다. 그리고 임정이 건국이다. 이러고 있고, 또 보수 쪽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때 해방 이후에 지켜온 것이 지금 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한 거다 하고 여러 가지 건국에 대한 시점 논란이 많고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도 TV에 나와가지고 또 한 번 불을 붙였나 봐요. 근데 이게 모든 이념의 출발이 결국 건국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또 김구와 이승만, 이승만과 김일성 이런 데서 논점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되겠는데 저희는 이제 보수이지만 다룬다고 해서 우리 편은 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소장님이나 하나 공과를 따져서 그 배경 설명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거 외에도 자료를 찾아서 요새는 또 근거 없이 얘기하면 걸핏하면 소송에 걸리니까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뭐니 해도 우리가 이게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모르시는 내용도 좀 첨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드골이 프랑스에서 2차 대전 후에 상당히 게릴라 부대를 해가지고 입성하고 독립운동 독립운동이 아니고 이제 국권 회복 운동이었죠. 드골이 그런 거와 다르게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게 주어진 것이다. 물론 OSS 지금의 CIA의 전신이 OSS에서 이제 지분을 내다가 이제 시점이 안 맞은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남이 주어진 해방을 가졌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윌슨 대통령,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차 대전도 미국의 어떤 힘에 의해서 해결이 되면서 그때 왜 1차 대전이 났는가 봤더니 정부 이게 식민지 전쟁을 하다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윌슨 입장에서 볼 땐 땅이 넓은데 식민지 전쟁 할 필요가 없죠. 즉 넓은 땅도 개발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윌슨이 돈도 많이 되고 1차 대전쟁 주도한 입장에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 해가지고 식민지 전쟁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각자 조그만 나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외친 것이 이제 우리 3.1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임시정부 수립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된 겁니다. 근데 그러고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2차 대전이 터지고 그 전후 처리 문제로 강대국들이 만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좀 하면 소련의 영토 얄타에서 만났어요. 그게 이제 분단이 결정됐는데 이제 그 얄타가 1945년 2월이니까
이제 독일이 4월 말에 항복하지 않습니까? 예. 정식은 항복은 5월 초고요. 예. 일본은 이제 8월이고, 예. 그 몇 달 전에 전쟁은 이제 이긴 거고, 이제 이후에 어떻게 나눠 먹을까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삼상이 3명이 만났죠. 소련의 이제 모스크바 스탈린, 삼상회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루스벨트,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국의 처칠인데, 이 스탈린이 약은 놈이요. 몸이 아프고 치매를 앓고 있는 루스벨트를 루즈벨트. 그 소련에 나이도 많고. 소련 땅 얄타에다가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저거 스파이들 다 깔아놓은 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밑에 예, 크림반도 그게 있고 그런 게 표현 것이 약간, 얄타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서 소련이 지금 우리가 동유럽에 1,000만 명을 풀어놨는데 동유럽은 우리 거다. 그리고 영국은 뭐 그냥 그리스나 우리가 좀 챙기고 헝가리는 너네 갖고 가라 그래. 그럼 미국에는 루스벨트는 아무것도 못하고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허덕이다가 그냥 왔는데 오자마자 좀 죽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냥 지도에 그냥 앉아나갖고 쭉 그려버린 거예요. 얄타는 이제 45년이고요. 그 이전에 아시겠지만 43년에 카이로 회담에서 예. 제일 먼저 그 유명한 인듀 코스, 뭐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예. 한국의 어떤 노예 상태에서 자유와 독립을 찾도록 해주겠다는 문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카이로 회담이 43년일 때는 거기는 이제 스탈린이 안 나오고 미국, 영국 그리고 장개석이가 나와요. 예. 그때는 저 정권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기록을 보면은 장개석이가 이제 한국을 대변합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2차 대전 전후처리라는 건 우리 쪽 경우에는 2차 대전 전 태평양 전쟁 전에 먹은 거는 원래대로 회복시켜 준다는 게 원칙인데 이 조선 한국을 보니까 그 이전에 벌써 일본에 넘어간 거예요. 2차 대전 상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한참 그 전에 이전에. 넘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장개석이가 그거는 원래 우리의 왼팔이었다. 우리 영역이었어요. 왼팔이라는 게 내 몸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또 손문이도 또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왼팔이다 하는 건 원래 우리 건데 내 건데 일본 애들이 뺏어갔어. 근데 한 36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40년이거든. 을사늑약 1905년. 40년 동안 우리가 뺏겼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신탁 통치를 한 40년 해야 되겠네 하고 루즈벨트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나중에 뭐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까지 거치면서 찬탁 반탁으로 5년 했다가 3년 했다가 그것도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론 장개석이가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준 것만 해도 고맙죠. 미국 사람이나 처칠이나 루즈벨트는 역사적인 그뭐 한국 땅에 대한 역사적인 감각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장개석이가 왜 우리를 변호해 줬냐면은 이 저 홍구공원에서 이제 우리 이 뭐 누구죠 그 유명한 우리 저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치른 다음에 중국의 그 장개석이가 아주 우리는 15인 그 당시 15억 인구만 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만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하고 그때부터 임정을 지원해주고 또 상당히 말하자면 김구 전쟁하고도 유대가 생기고 그랬죠. 지원도 받고 중경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데리고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해주면서 영향권 안에 임정을 둡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이 사람들은 꿍꿍이석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도 그건 원래 우리 거야. 왼쪽 팔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문도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루즈벨트나 처칠이 이해를 한 겁니다. 거기에 카이로 회담에 그런 영향이고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상당히 명문 학교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정계 외교가에도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국무부에 있는 해리 하킨스 이런 보좌관하고도 갖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를 평소 이승만이가 쓰던 문구를 그냥
거의 똑같이 들어갔답니다. 이 조선의 뭐 자유와 독립,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조선의 자유와 독립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정의 김구 선생도 카이로 회담에 우리 해방에 기여를 했지만 이승만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여를 한 것으로 지금 기록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카이로 회담 다음에 이제 뭐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 3장면이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친탁이냐 반탁이냐 하고 모스크바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끝나고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 참 희한한 게요. 소련이 저쪽 이제 유럽 쪽의 전선에서 싸움이 끝나고 일본전에 참가를 해달라고 미국이 이 지금 뭐 유황돈이 오키나와에서 고전을 한참 하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태평양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시간을 끌다가. 그거는요. 제가 내용을 좀 압니다. 뭐냐면 2차 대전이 제일 전사자가 많은 게 소련군이랍니다. 2천만이 죽었대요. 제일 많이 죽었죠. 예? 2천만이. 그 독소 전쟁에서 2천만이 죽었어요. 그거 왜냐하면 이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질질 끄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코피 터지게 써서 둘 다 기진맥진할 때 기다렸다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련 전사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소련이 이기긴 했지만은 그리고 독일은 히틀러는 거기서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이기 시작했고 초반에 뭐 벨기에 친구하고 그럴 때는 잘 나가다가 이제 독소 전쟁에서 소모전에 말려들었죠. 네, 말려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모전을 하도록 너희들 지칠 때까지 싸워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그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 소련에 대해서 같은 2차 대전 연합군이지만은 좋은 시각으로 안 봤기 때문에 거기 뭐 증강이 너희들끼리 한번 실컷 싸워봐라 그러고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질질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희생자가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도 거기에 대한 어떤 채무감을 느낀 거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루즈벨트는 건강도 안 좋고 또 나이도 많고 그런데 그런 그 채무감까지 있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헝가리, 체코, 뭐 폴란드 이렇게 먹어가는 거를 그냥 묵인한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이제 보니까는 지금 이쪽에 태평양 쪽에는 일본군이 관동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동군이 막강한 군대인데 상당히 숫자도 많았어요. 근데 한 80만 명쯤 있었죠. 미국이 이제 뭐 오키나와 전쟁 끝난 다음에 보니까는 오키나와도 옥새 작전을 해가지고 미군의 희생이 많은데 일본 본토 침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몇십만 희생자가 예상합니다. 50만 명쯤 전사자가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관동군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혼자 하기 부담하니까는 이제 루즈벨트가 스탈린을 부탁을 하고 꼬셔가지고 관동군을 맡아주고 한반도로 남진하는 거는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6일 전에 전쟁 끝나기 8월 8일 날 소련군이 노문안 전투가에 처음으로 참가를 그러니까 했어요. 6일 전인가 뭐 7일 전인가 참전해가지고 이제 원폭 떨어뜨리면서 쉽게 망하니까 이거 거저먹은 거예요. 이게 가서 관동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 군사를 다 빼가지고 동남아로 보내고 어쨌든 남진을 너무 빠른 속도로 오니까 미국이 뒤늦게 한반도를 다 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소련군이 북에 진주하기 한 달 뒤에 진주한 지 한 달 뒤에 하지를 내려보낸 겁니다. 한국을 이제 군정을 실시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한국의 독립에 관한 그 절차들 이제 카이로 회담이나 얄타 회담 이제 이런 걸 쭉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북한의 지금 이 김일성은 당시 소련군의 대위였잖아요. 네, 대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원래는 그 만주에 팔로군, 뭐 마적당 같은 팔로군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가 중국의 이 뭐 도적대나 중국의 비정규군이죠, 그죠? 거기에 되어 있다가 나중엔 또 소련으로 건너가서 연해주로 소련군으로 해서 소련군이 이제 치고 내려올 때 그 속에서 겨와서 좀 빠리빠리하니까 아마 소련군에 의해서 이 남측에 북측에 내세울 일종의 위성 통치의 인물로 선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련이 그 해체된 동구권이 해체된 다음에 소련이 이제 연방제가 해체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45년 9월에 벌써 저 김일성이가 33살 먹은 김일성이가 박헌영이하고 같이 스탈린을 만났답니다. 근데 스탈린이 볼 때 박헌영이는 너무 똑똑하고 김일성이가 더 젊은 놈인데 말을 잘 듣게 생겼는데 김일성이를 딱 잡고 너 거기 공산 이 세계 공산화 전략의 콤민테른 내 연장차원 너 거기서 공산국가를 세워라 이렇게 북한 지부장으로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낙점을 예, 받은 예.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해방되자마자 소련군하고 같이 김일성이 33살짜리를 거기 입성을 시킨 겁니다. 원래 근데 북한에는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민족주의 노선은 그런 사람이 조만식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러니 뭐 북한에서는 아주 우뚝 선 양반인데 결국 그 사람도 제거해 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가 다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46년에 45년에 통일되고 46년에 벌써 저기 인민위원회가 다 마을마다 행정기구가 되고 당 창건이 먼저 됐죠. 46년에 당 창건이 되고 아시다시피 당은 사회주의국가에서 당은 국가보다도 더 국가 못지않은 권위가 있죠. 일당주의니까. 그 46년에 당을 만들고 인민위원회 만들고 뭐 어떤 산업 시설도 다 국유화하고 토지 개혁까지 하잖아요. 토지 개혁. 그러니까 참 하나 의아스러운 거는 원래 이 한국에 미국의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남쪽에는 별로 새가 없었고 영남 쪽에는 아예 새가 없었고 평양이나 저 북한 쪽이 거의 기독교의 아성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나 지방에 있는 큰 교회들이 그때 다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 가지고 100만이 내려왔답니다. 왜냐면 토지 개혁하면서 거기서 뭐 신앙적인 뭐 이유도 있고 100만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나중에 뭐 여기서 백난 내려왔다는 거는 6.25 때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전에 38선이 꺼지기 전에 45년부터 48년 사이에 100만 명이 거기서 이미 국가의 어떤 그 권위를 갖는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토지 계획을 하면서 지주들을 다 숙청을 하는 거예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도 적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엄청난 인구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니? 그때 이제 보천보 악단 뭐 이런 것도 보천보에서 뭐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도 저 일본 기록에 보면 한 10명 죽인 거예요. 일본군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각 넘어가갖고 초소에 총 몇 방 쏘고 10명을 죽었답니다. 그건 일본 기록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뭐 확대 재정산 해가지고 투쟁의 영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소련군 아마 이승만이가 미국 대위 달고 왔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는 33살에 미국 소련군 대위로 달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됐고 이제 요번에 뭐 동계올림픽 직전에 뭐 창군 70주년 한 데는 이게 47년에 인민군을 창군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주년 아닙니까? 그러면은 걔네들이 나라는 48년 9월 9일 날 저 이승만이 된 48년 8월 15일 이후에 9월 9일 날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런 걸 보죠. 이건 국가의 형태는 다 갖추고 뭐 이승만이 이 날짜 다음에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쪽에는 45년에 8월 15일 날 그 일본 왕이 히로히토가 항복을 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라디오에서 했다고 막 이렇게 삐라가 돌고는 했는데 총독부가 그대로 유지되고 일본군 경찰들이 총을 다 메고 한참을 더 있다가 미군이 왔을 때야 넘겨주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데요. 남쪽에서 하지 중장이 이제 소련군 진전 한 달 후쯤 들어옵니다. 한국에.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막이 다 밝혔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 총독이 그 아베예요. 지금 아베 수상의 할아버지. 놈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니들 여기 못 내 치안은 우리가 도와줄게. 유지하고 있을게. 치안은 도와줘. 근데 하지는 국내 한국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옳다도군하고 받아먹은 거예요. 그 치안에 의존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한 거예요. 외놈들이 그렇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는 그거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의 눈으로 남한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한 달 뒤에 그때 한 달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달 뒤에 소련군보다 미군이 늦게 왔다는 거는. 근데 그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또 국내 어떤 그 치안은 경찰은 이제 일본 경찰의 도움을 받았고 일본이지만 거기 뭐 친이런 사람들도 많아. 여운형이 중도 좌파라고 봐야죠. 중도 좌파죠. 여운형한테 국내 치안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라고 건준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건준이 해방이 되면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건준에서 이승만이 김군이 같이 다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퍼져 있었죠. 네, 그렇게 퍼져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하지는 임시로 이렇게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뭐 미군 병력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고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하지가 국내 사정도 어렵지만 태평양 사령부 소속 메가더 소속도 아니고 나는 워싱턴 DC에서 직접 오달 받는다 해가지고 아주 독자 노선을 폈대요. 알지도 못하면서 국내 사정이 이제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실패하고 반탁하다가 막 어지럽게 돌아가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김구 이승만이 바로 귀국을 한 게 아니라 각각 그래요. 한 3, 4개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3, 4개월인데 김구도 임시정부 수석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오라고 그랬고 이승만도 귀국에 제동이 이승만도 귀국을 하는데 아주 뭐 교통편의도 제거 안 하니까 이승만이가 메가더를 잘 알아요. 미국에서 없던. 그러니까 메가더한테 부탁해가지고 메가더가 군용 비행기를 대줘가지고 김구가 입국한 몇 달 후에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에 비해서는 허술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지는 그때 여론조사를 했대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남한 국민의 한 70%가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거로 여론조사가 나왔답니다. 그때 그렇게 나왔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게 지금은 70년 실험이 끝났지만 그때는 얼마나 이론이 지금도 봐도 아름답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식인이나 뭐 유학 갔다 온 지주 아들들 전부 사회주의자니까 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이시 왕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다들 그런 줄 그리고 알았겠죠. 이게 사회주의라는 게 아주 표방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를 표방하고 뭐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뭐 나라를 떠나서 말이야 잘 사는 놈들을 내보내고 못 사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동경했다는 거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남북이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게 이제 신탁 통치를 둘러싼 입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원래 유엔은 이걸 이제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은 이렇게 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정부가 없는 임시 군정 상태에서 유엔이 이걸 갖다가 신탁으로 대신에 좀 통치를 하고 그래가 몇 년을 통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의 개념이고 또 유엔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더라면 남쪽이 전부 동유럽처럼 공산화가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동유럽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폴란드나 뭐 헝가리, 체코 같은 데는 처음에 좌우합작 연립정부 하다가 나중에 다 넘어가버린 거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좌파 쪽.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좌파라는 건 한 프로고 우파라는 건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영국의 망명에 있던 폴란드 정부 실제로 그 전쟁에 병사를 굉장히 많이 보내갖고 폴란드 군의 상당수가 영국으로 망명 갔어요. 체코도 그랬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싸우기는 그 민족주의적인 우파 망명 정부가 다 싸웠는데 나중에 소련이 점령해서는 같이 정부를 세웠다가 나중에 다 뒤집어서 공산화 시켜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지 중장도 얄타 체제, 얄타 회담에 미소가 합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신탕 통치 몇 년 한 다음에 자율적인 정권을 만들자.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하지도 남한에서도 좌우합작으로 하려고 했죠. 해서 처음에 여운형이를 이게 중도 좌파니까 공산. 그 다음에 김규식이를 하려고 그래. 김규식도 빨갱이는 아니고 중도적인 사람입니다. 약간 좌경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들 밀어주고 이승만이는 가끔 연금 상태로 놔두고 건방지다고. 설치고 건방지다고 미국에 아는 사람 미국에 많다고. 저거 어깨 너머로 다니니까 미국 정치 정계를 주물르니까 이승만이는 이렇게 좀 견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탁 운동이 전개되면서 그런데 반탁 운동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그 당시 뭐 평양 이북도 그렇고 이남도 그렇고 뭐 사회주의 뭐 인민공화국하는 박헌영이까지 저희들이 정당이고 사회단체하게 만들면은 김구 선생도 임시정부에서 그랬잖아요. 다 위에다가 이승만을 제일 수반으로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뭐, 얼굴마다 모르죠. 전용. 그냥 임시정부 때도 초대 대통령이었잖아요. 이승만이가. 그리고 뭐 여운형이나 박헌영이 김정수까지도 이승만이를 앞세웁니다. 근데 이승만이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근데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소련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남북한의 허약한 정부가 서거나 안 그러면 같이 신탁 통치를 해가지고 다 먹어버리거나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었죠. 결국 소련이 보면 동구권을 다 먹고 소련이 먹으려고 했던 이 동쪽에 붙은 나라 중에 하나 못 먹은 게 그리스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 그리스도 소련이 공산당을 세워가지고 상당히 내전이 많이 벌어졌죠. 터키까지도 그랬어요. 네, 터키까지도 그랬죠. 그리스, 터키까지 이 소련이 이제 루즈벨트가 이제 늙고 뭐 병들고 해서 웬만큼 뭐 먹으라고 사람들 많이 2차 대전 때 죽었으니까 봐주려고 그러는데 그리스, 터키까지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트루만이 이 대통령이 루즈벨트 다음에 됩니다. 루스벨트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는 부통령보다 이제 대통령인데 트루만이 이놈들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는 거죠. 이게 2차 대전에 우리가 같이 동맹 관계여서 봐줬는데 루즈벨트가 미국 여론도 아주 나빴답니다. 너무 양보를 했다. 이래가지고 세상이 또 그 당시 중국도 모택동이가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발호를 하고 이러다가 세상이 다 빨개지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뭐 연합국이고 동맹이고 아니고 이건 공산주의 세계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2차 대전 이후에 같이 싸우다가 이제 좌우파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일종의 이 신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하지도 워싱턴 DC 대통령이 그렇게 독트린을 발표하니까 하지도 남한의 하지도 전략을 바꿔서 여운형 김규식이가 아니고 평소에 그 공산주의 허구성을 갖다 주장했던 반공주의자 이승만이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온 거죠. 그래갖고도 또 북한하고 한번 그 연습 회의를 해보자고 같이 올라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구하고 김규식이가 48년 50선거 전에 우리만 단독으로 그쪽에서 초청을 해. 뭐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올라갑니다. 김구와 김규식.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분단되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 양반들 충정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김두봉이까지 해서 4김 회담도 합니다. 김일성, 김두봉이. 김두봉이도 뭐 독립운동한 사람이에요. 한글 학자고.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는 완전히 전쟁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북은 국가 형태도 다 갖추고. 그러니까 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 이건 뭐 그 사람 속은 모르죠. 김구의 선정은. 근데 왔어요. 그러고서 김규식이도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49년에 모택동이가 중국을 장악하는데 그 전이니까 장개석이가 특사를 보내가지고 김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 전부터 잘 아니까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이건 유엔에 의해서 단독 정부를 들어서게 돼 있다. 가능한 지역에 이승만이가 가니까 그러지 말고 손을 잡아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특사를 보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회의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승만이가 김구를 만나서 세상이 이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도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가능한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걸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김구 선생은
이제 말을 듣지 않았고 두 번째 장개석이 사람을 보냈는데도 거기서도 사실상 거절하는 거죠. 그렇다고 김구가 뭐 공개적으로 단독 정부를 반대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그냥 뒤로 빠져버리면서 선거에 48년 선거에도 본인은 뭐 근데 김구 선생은 우리가 이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이 양반이 참 죽을 고생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분은 임시정부에 있을 때 다 아시다시피 이 사회주의 계열, 이 공산주의 계열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연립정부 같이 임시정부도 가게 돼서 뭐 누구죠? 뭐 의열단의 그 저 영화에도 나온 김원봉이도 이렇게 같이 두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남한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한다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이건 절대로 분단이 되면 민족이 갈라지면 안 되겠다 그러고 우국 충정에서 북에 올라갔는데 내려와서 장개석이가 보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사람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은 장개석이는 전쟁이 날 줄 알았다는 거죠. 북의 상황을 보고. 근데 일절 말을 안 한 거죠. 이거는 민족 지도자로서 좀 흠결을 남긴 겁니다. 그렇죠. 예? 아마 현실적인 정치 감각에서 이승만과 차이에서 해방 투쟁을 할 때는 그게 유용했는데 해방 이후에 국제 정세를 읽고 현실적인 투쟁 어떤 감각에서는 떨어진 거죠. 김구 선생은 참 애국자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은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전쟁이 옛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한 전쟁이 없습니다. 다 국제 정세에 의해서 국제전을 벌이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국제 정세는 무시하고 왜 우리끼리만 뭉친다고 됩니까?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국제 역학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 한국에는 남한에는 북한의 지시 사주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내전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 뭐 제주에 또 4.3 이렇게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당시 선거가 이 50선거죠. 그래갖고 재헌의회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은 8월 15일 날 정부가 출범을 했고 북한은 이제 구구절. 그러니까 이제 남한이 먼저 나라 세웠으니까는 이제 그 분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은 여러 가지 나중에 온 자료에 의하면은 북은 일찌감치 국가의 형태를 가졌고 뭐 이렇게 막 기다리기만 한 거죠. 때를 날짜만 잡은 거지. 그러면 이제 국제법상으로 나라의 조건이 되려면 영토하고 이제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고 이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당시 이제 유엔이 한국을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결국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임시정부는 그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백성이 있는 것도 국토가 있는 것도 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 인정이 되는 거는 이제 국민당, 중국 국민당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헌법 전문에도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그런 거죠. 그러나 국가 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기대 하나만 꽂았다고 국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초의 한국의 근대 국가 민주주의식 선거에 의한 근대 국가의 출발은 48년이고 그 정신은 1919년에 3.1절 3.1 독립운동에 의한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한다. 이게 답일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건국절을 가지고 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아이러니라 보고요. 오늘 이제 이 건국까지의 조건을 좀 해서 이제 다음번에 이승만 대통령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들을 오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3.1절이 곧 오시는데 이제 3.1절 관련해서 또 뭐 지난 바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뭐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뭐 구한 말같이 관군은 다 망했고 관군이라는 게 뭐 야권 보수 야권이 된 사람들이 뭐 사분 오열되고 이 사람들이 신뢰도 못 받고 뭐 이 사람들 가지고는
어떤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의병,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과거는 어떻게 될까? 누가 뭐 과거 따지면 뭐 사실 이 보수가 망하기 전은 이승만 박정희 뒤에 망하기 시작은 YS 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보수가 망하기 전 YS 때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다 공동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걸 뭐 누구 이런 거 얘기했으면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이 나라가 좌파 정권이 되고 자유를 빼고 지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애국심 하나로 구심점이 돼가지고 막 의병들이 이걸 힘을 모으고 지금은 미미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전개될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또 뭐 미국을 믿냐? 미국도 어떤 결정을 냈는지 그 사람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결국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만 처칠 말대로 싸우다가 진 사람은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싸우지도 않고 진 나라는 다시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오키나와가 잘 아시지만 이게 왕국이었잖아요. 그게 아마 유쿠 왕국이었죠. 예, 요코 왔는데 유구국이라고. 그게 이 메이지 일본 메이지 정권 때 청일 전쟁 그 즈음에서 그걸 일본이 먹습니다. 원래 청나라에 예, 원래 청나라에 껐죠. 그러면은 청나라에 껐으면 태평양 전쟁 끝난 다음에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얘기할 때 그 오키나와도 청나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중간에 뭐 미국이 좀 차지했긴 했지만은 근데 왜 그게 없어졌느냐? 거기에 근거가 있대요. 전후 처리하는 근거가. 싸우지 않았으니까 흔적이.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없었고 싸우지도 저항도 안 했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다. 그래, 일본 먹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조선이라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싸우지 않고 이 도마 위에 생선같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나란히 앉아서 된 도마 위에 생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회담이고 뭐 대화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래지향적으로 과거 따질 거 없어요. 이게 싸워야 되지 않겠냐. 예. 저도 뭐 싸우지 않는 데는 공감을 하고 네. 열심히 싸워 주시고요. 네. 다만 좌파 10년을 겪고 DJ 노무현 그리고 보수 정권을 되찾았다가 9년을 만에 이렇게 되돌아가기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럼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싸워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층이요. 항상 각성과 반성을 하면서 싸워야 된다.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